안녕하세요. 일반대학원 경제학부 석사 1학기 고정주입니다. 혁신법 제도경제학 과목 2020년도 기말 과제 발표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는 오늘 2017년도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생리대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우리가 이미 학습하였던 경제학적인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 24일 목요일 서울중앙지법재판부는 릴리안 생리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2016년도 말부터 생활용품 업체의 우량기업이었던 깨끗한 나라의 생리대 브랜드 릴리안을 사용한 뒤 생리불순과 생리통으로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강원대학교 연구팀을 중심으로 시중에 판매 중인 11개 제품에 대한 화학물질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릴리안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제품에서 가장 많은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식약처는 적극적인 조사에 바로 착수하였으나 전체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 84종 가운데 검출량이 유해한 수준에 미치지 않는 낮은 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여성환경연대 주최하에 총 소비자 5,300여 명은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총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 모두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5,300여 명의 소비자 중 2,500여 명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인원 약 2,700여 명에 대하여서만 제품 소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의 소비로 인해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진술서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또 지적하였습니다. 기존 식약처의 생리대 관리 기준은 생릴리안 제품의 논쟁거리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도 식약처의 생리대 전수 조사 결과 릴리안 제품 중 일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제조사가 이를 미리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사전에 설명, 고지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손해배상을 할 의무도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일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노출량에 따라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릴리안 생리대 등에서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유해 물질이 방출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제학적 모델을 적용하여 앞서 언급한 생리대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표적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주체들 중 단순히 가해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경우를 바로 유닐라테럴 모형이라고 합니다. 해당 생리대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별도의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기 때문에 유닐라테럴 모형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릴리안 생리대 소송에서 실제 피해 보상액은 위자료 및 치료액 통액을 하여 총 100억 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 보상 액수이며 현실에서는 실제 입은 피해보다 가해자가 더욱 많이 보상하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라이어빌리티 규칙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입니다.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는 가해자가 언제나 사고 발생 시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니글리전스 룰입니다. 니글리전스 룰은 가해자가 정부가 설정한 적정 주의 수준 이상을 기울이면 배상의 책임이 없으며 그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릴리안 생리대 소송은 가해자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언제나 지는 것이 의무가 아니므로 니글리전스 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가 설정한 적정 주의 수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앞서 보았던 정부의 적정 주의 수준이라고 불리는 교육케어는 이 생리대 소송에서 정확하게 무엇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대 관리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생리대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 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일 생리대를 제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신고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품목 허가를 위해서 확인하는 항목으로는 안정성, 유효성, 품질 기준이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로 문제의 핵심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설정한 일종의 안전 기준선인 뷰케어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주장 또한 생리대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바로 식약처와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 소송 제도란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증권 관련된 소송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제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하려는 법안이 추진되었으나 2020년도 9월 법무부의 제정안에서 양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분야로 확대하려는 해당 법안은 소송 전 증거 절차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증명 책임까지 덜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의 피해 구제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경제계의 반발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이유인즉슨 기업들은 재소사 시 자체만으로 대신인도 하락, 막대한 소송 금액, 부당 가중 등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 이들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매우 촘촘한 규제를 통과했기 때문에 질을 갖춘 제품이고 경쟁력이 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도 자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릴리안 생리대 소송의 경우에는 집단 구제로의 연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볼 예정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릴리안 생리대 소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액과 보상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민법상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중 상대방의 고의 과실 유무에 대해서는 원고인 피해자가 피고인 가해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이 원칙입니다. 아무리 원고가 억울해 보인다 한들 법원이 직접 소송에 관여하여 상대방의 고의 과실에 대해 입증해 주거나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변론주의라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 진행이라는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증의 책임이 부족하다면 최종적으로는 원고인 피해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불법 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과실의 책임까지 입증하려고 한다는 것에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깨지게 된다면 실제 피해 여부가 모호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상대방에게 무자비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입증해야 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다소 황당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릴리안 생리대 소송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판결에서 소비자들이 생리대 사용이 해당 피해를 이끌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상 체계를 통해 질적인 피해 보상이 되려면 앞서서 언급한 집단소송제의 입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원고가 피해 입증을 하기 어려우니 피고인 기업이 무죄를 입증하라는 식으로 입증의 책임을 전환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법률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소송의 경우 의료적인 성격을 상당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사리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입증의 책임을 전환하여 피고에게 입증을 요구하거나 증거 모두 소송 초기에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덕트 라이애빌리티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9월 식품의약안전처의 자료에 의하면 생리대 업체 수는 수십 개에 달하며 그 허가 품목 수는 제조 수입 분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약 1,600여 개의 품목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시장에 돈다는 기업이 많은 생리대 시장은 Perfect Competition, 완전 경쟁 시장에 해당합니다. 이때 완전 경쟁 시장에 앞서 언급된 Negligence 룰이 접목된 경우의 모습이 가장 생리대 모형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프로덕트 라이애빌리티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소비자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제품의 퀄리티 수준인 X에 관해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해당 경우는 현실에서 아주 많이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언급하였듯이 해당 사건은 정부가 설정한 적정 주의 수준 준수 여부에 따라 책임이 갈리는 니글리전스 룰입니다. 식품처가 설정한 적정 주의 수준 이상을 기울인 경우 라이애빌리티 코스트를 지지 않지만 반대로 미만을 기울인 경우에는 사고 발생의 책임이 기업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니글리전스 룰과 unobservable care가 접목된 상황에서 니글리전스 룰을 사용하면 사회체적인 X스타 주의 수준을 기울일 수 있을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MC는 marginal cost로 기업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며 full price는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기업이 적정 주의 수준 이상을 기울인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주의 수준 이상을 기울였기 때문에 liability cost가 없는 기업의 MC는 생산비용 C와 주의비용 X로만 구성되게 됩니다. 반면에 full price는 생산비용 C, 그리고 주의비용 X, 그리고 사고 발생 확률인 PX에 실제로 피해액을 곱한 PX 곱하기 H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 기업이 정부가 설정한 적정 주의 수준 미만을 기울일 경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MC와 풀 프라이스가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명목 비용인 C 플러스 X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피해까지 고려하여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C 플러스 X 플러스 PX 곱하기 H를 미니마이즈 할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본인들이 실제로 니글리전트 하거나 아닐 때 모두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될 요인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깨끗한 나라는 정부 주의 수준인 X바보다 본인들이 더욱 많은 주의 수준을 기울이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첫 번째 상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될 수 있겠죠. 깨끗한 나라는 식약처의 주의 수준인 X바 미만으로 생산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책임 비용을 포함한 C 플러스 X 플러스 PX 곱하기 H만큼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즉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받고자 하는 마지널 코스트인 동시에 노미널 코스트이며 실제 비용인 풀 프라이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의 X스타는 바로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기업이 고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기업들이 X스타를 선택할 것이라 예상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본인의 효용인 UQ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 즉 Q 곱하기 P의 값을 빼주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수식을 maximize 할 수 있는 수량인 Q가 가장 효율적인 수량 퀀티티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제품 정보에서 열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퀀티티와 퀄리티를 보유하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두 수식을 토대로 결론을 내어보았을 때 이론적으로는 소셜 옵티멈이 달성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는 앞서서 이야기한 생리대 관리 기준 선정의 적정성이 미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성 기준의 경우 논란이 많아 해당 소송을 통해 한 차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성 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애초에 부족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중심에 있는 휘발성 유기화물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잔류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물에 대한 분석법을 확립하고 해당 성분이 검출 시에 미치는 인체에 대한 유해한 영향력 등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 후 식약처는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함께 18년도에 발간한 휘발성 유기화물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제조 공정 과정을 개선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작년을 기준으로 2019년도부터는 10개사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제품 품질 관리 기준인 GMP의 본격적인 도입을 권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의 GMP란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의 약자로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런 제품들을 제조나 판매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한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과 관리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제품의 리콜이란 바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위해가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혹은 강제적으로 물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제품을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과 같은 적절한 시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때 릴리안 생리대 또한 리콜 신청 접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2017년도 8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구매 일자와 구매처, 영수증 유무 및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생리대 제품 순서면의 경우 소형 156원, 중형 175원, 대형 200원, 오버나이트 365원의 리콜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리콜 진행 방식은 택배 기사님이 집으로 직접 와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릴리안 생리대의 리콜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비용.
리콜 사실의 공지 및 안내에 따른 비용입니다. 둘째, 보상 비용, 바이백 프라이스로 소비자들에게 다시 물건을 회수하며 지급하는 보상 비용을 의미합니다. 만일 보상 비용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소비자들이 실제로 리콜 과정에 참여할 요인은 매우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앞서 언급한 156원, 175원, 대형 200원 이렇게 낮은 금액은 실질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평판 비용. 기업의 평판이 손실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명백하게 이는 18년도에 깨끗한 나라에서 시민단체에게 제기한 역소송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생리대 제품에서도 유독성 물질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 릴리안 생리대 제품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포감을 조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불 및 생산 중단 조치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깨끗한 나라는 여성환경연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기존의 리콜 비용과 달리 이곳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았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바로 릴리안 생리대는 우리 정부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지원 사업에 따라 16년도에 약 7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구입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릴리안 생리대 리콜이 시작되게 되자 보건복지부 또한 지자체에서 필요시 구매처를 대상으로 릴리안 생리대 제품을 환불 및 교환 조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때 공공인력들이 투입되는 비용과 만일 사회 적재적시에 여성용품을 공급하였더라면 누렸을 효용의 감소 비용이 별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릴리안 생리대의 평판 비용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5,000원을 훅가하던 주가는 생리대 파문 이후 4,045원까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주가가 4,200원 이하의 선으로 하락한 것은 거의 2년 만에 벌어지게 된 일입니다. 특히 릴리안을 필두로 한 깨끗한 나라의 생리대 제품 매출 비중은 전체의 8.6%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대표 제품을 필두로 하여 소비자들의 불신이 확대되다 보니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적자의 영업이익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소송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안 생리대 소송의 경우 디펜던트인 가해자는 단일 기업으로 단 하나만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플레인티브인 피해자는 다수가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모이면 전체적인 피해 액수는 매우 높지만 개인별로 받게 되는 보상 액수는 소액에 해당하게 되겠죠. 소액인 보상 액수와 소송에 들어가는 스트레스와 같은 비용을 비교해 본다면 플레인티프들은 소송에 참여할 요인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소송 제기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더욱 낮은 프리코션을 취하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바람직한 리티게이션 프로세스가 실제로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릴리안 생리대 집단 소송은 소셜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후생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급한 이런 논리를 뒤집고 릴리안 생리대 소송에서 리티게이션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소송으로 인해 얻는 이익, 레베뉴 값을 X로 플레인티프의 소송 비용을 CP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성환경연대와 공익추구 변호인단이 붙으면서 CP, 즉 소송 비용이 낮아지게 되며 우리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요인이 생겼다고 해석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플레인티프가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언제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디펜던트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디펜던트가 프리코션을 기울인다면 주의 비용 E와 P1 곱하기 CD 플러스 X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노케어인 상황에서는 가해자는 P5 곱하기 CD 플러스 X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프리코션을 할 때의 코스트가 노케어인 상황의 코스트보다 낮으면 가해자는 프리코션을 선택할 요인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다음과 같은 수식에 직면할 수 있게 되겠죠. P5-P1의 값이 크다면 디펜던트가 프리코션을 택하게 될 영역이 매우 확대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리코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주의비용 이 자체를 절감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디펜던트가 프리코션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주의비용 이를 본질적으로 절감시키게 유도하는 것이 프리코션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 비용은 R&D 소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통해서 정부 및 공공재원의 연구개발비는 중국 및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활동은 민간 부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에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줄여준다면 프리코션 코스트는 더욱 삭감되게 되겠죠. 즉 기업들이 더욱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요인을 제공하는 상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R&D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간단하게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도세 지원, 인력 지원, 인증 지원,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더 살을 붙여나간다면 우리는 기업의 비용 이를 절감하여 더욱더 많은 프리코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리티게이션이 진행되게 되면 많은 이들은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단지 4%에 불과합니다. 해당 밀리안 생리대 소송의 경우에는 이 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틀먼트, 합의의 과정은 플레인티프의 페이오프보다는 크고 디펜던트의 코스트보다는 작은 구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릴리안 생리대 소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X에 해당하는 이 100억이 해당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릴리안 생리대 소송 사건은 소비자들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펜던트인 깨끗한 나라는 적정 주의 수준인 X를 택하고 이는 당연히 사고 확률인 PX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플레인티프인 피해자가 요구하는 배상액인 X는 100억, 이 해당 액수는 깨끗한 나라의 자산인 A 미만의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배상금은 기업에게 타격을 주기에는 매우 충분하지만 총 자산을 초과하는 규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HL 플러스 CD는 트라이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디펜던트 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해당 액수가 세틀먼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릴리안 생리대 소송을 시그널링 모델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제안하는 합의금인 SX를 기반으로 과연 기업인 깨끗한 나라가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균형이 가능할지 여부가 여기서의 관건입니다. 시그널링 모델에서 왜 불균형이 오는 것일까요? 생리대의 유해성 문제는 해외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생리대에서는 대토제 성분이,
중국에서는 환경 호르몬 유발제 프랄레이트가 발견되었고, 미국에서는 발암성 화학물질 및 성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성분 공개를 넘어 생리대 내에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자궁암, 불임, 태아위험 등이 있는지 기준치를 마련하자는 로빈 다니엘슨 법안이 몇 해에 걸쳐 꾸준히 제출되기도 해왔습니다. 여성 제품 속 다이옥신 독성 물질로 사망한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미국에서는 생리대가 FDA의 승인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품과 기업에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국내보다 법망이 즉 더 헐겁다는 의미죠. 생리대 관리 기준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약부 외품으로 관리하며 미국은 의료기기, 유럽은 공산품 생활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국가에서는 생리대에 대한 별도의 VOC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릴리안 생리대 소송이라는 실제 사례를 경제학적 모형에 넣어서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모형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개선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리포트를 통해 해당 방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가는 이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소송 제기 자체가 우리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여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